자존감이 저 바닥까지 치고 멘탈을 뚫고 해까지 들어갔었어요. 15년, 16년 전인데 그때 받았던 연봉 6천만 원을 그냥 쇼핑에 다 태웠어요.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꾸미려고요. 그냥 저 자신을 엄청 꾸미고 싶어서.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꾸미려고 노력을 했었죠. 지금은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대부분 자존감을 높이란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없어하지 말아라, 강철 멘탈을 가져라, 남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남의 눈치 보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잘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내가 잘 됐으면은 애초에 자존감이 낮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나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외부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내 내면에서 나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성이 나에게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짜여져 있는 인지 구조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안다고 해도 방법을 한 번에 바꾸는 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노력을 엄청 했어요. 지금 다시 대학교를 간다고 해도 그렇게는 진짜 못할 거예요. 그 쉬는 날도 없었고 공과대학교였는데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토익도 900점 이상 넘기고 스피킹 점수도 받고 그것도 제가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매번 이제 알바를 같이 병행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알바 인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헬창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운동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매일매일 저는 운동을 하러 갔었고 2시간씩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도 많이 빠졌었고 몸매도 어느 정도 예쁘게 만들었었고 또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이 두 군데 다 붙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근데 저도 은근히 그걸 약간 즐겼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게. 그 운동을 또 계속 했으니까 자세라던가 이런 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스펙도 뭐 괜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제가 되게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봐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남들의 시선이 저를 더 우울하게 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 깊은 곳에는 정말 그 우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쓸쓸하고 그 외로운 그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게 남들한테 들켜버리면 남들이 날 싫어하게 될까? 정말 그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간절히 노력했거든요. 되게 바랬고.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제가 알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그 갭 차이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도 문득문득 뭔가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되게 공허함, 우울감, 막 정말 어두움 이런 게 문득문득 찾아오고 그게 나를 되게 무겁게 짓누르고 누군가한테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더 큰 아픔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예쁘고 잘나서 똑똑해서 그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으면 인기 많고 아름다운 그 예쁜 연예인 분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명문대 학생들이 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겠어요. 이게 자존감은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정말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덜 미쳐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들 이루고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내면에 있는 굉장한 그 어두움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외적으로 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방향성이 조금 틀렸던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있던 그 정말 오랫동안 감춰놨었던 그 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요가 명상 선생님을 하고 있죠.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저는 제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되게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누군가에게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 자신에게는 상당히 놀랍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국 방향성을 잘 찾았을까요? 제 내면에 오랫동안 꽁꽁 숨겨놨던 그 우울하고 어두운 면을 제가 이겨냈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던 커다란 구멍이 메꿔졌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제는 정말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제 30대를 다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는가? 저의 30대는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가? 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을 했길래 그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어둡고 우울한 그 축축했던 공간에서 벗어났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수용받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단단한 우리가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용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했어야 되거든요. 뭐 조건부가 아니라 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인정되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특히나 내 감정에 대해서 부정당하지 않고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을 풍부하게 해봤어야 해요.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걸로 속상해하고 그래. 그냥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누군가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그 감정에 대한 게 되게 인색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정서 자본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로 뭐 내 양육자나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도 몰랐을 뿐이에요. 뭐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진심으로 내 감정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심으로 공감받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거를 느꼈을 때는 심리 상담을 받을 때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제 아픈 구석을 꽤나 오랫동안 남들에게 숨겨왔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안에 있던 그 정말 큰 구멍과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놔 본 적이 30년 동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공간도 빛을 보지 않으면은 곰팡이도 생기고 막 되게 어둡고 축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부터 볕이 들고 소독이 되잖아요. 그 상담, 내가 오랫동안 감춰왔던 내 안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게 그 어두웠던 공간에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공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무조건적인 수용. 근데 이게 공감이라는 게 정말 귀하고 그러니까 희귀한 경험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공감을 받는다는 게. 왜냐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공감이란 것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공감은 사실 굉장히 달라요. 이게 정말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런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사실 일반인에게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친구이건 아니면 부모님이건 뭐 선생님이건 간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추천드릴게요. 완전히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인생책인데 상담 선생님께서 선물해 주신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공감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면 심리 상담을 받는 거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걸 하려면 셀프 공감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감정 일기를 쓴다던가 공감 일기를 쓴다던가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다. 근데 이거는 이 생각은 나쁘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비판단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잘 아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내 감정이, 내 이 지금 부정적으로 드는 감정이 슬픔인지, 불안인지, 화인지, 뭐 외로움인지, 두려움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세요? 이걸 세세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걸요? 그냥 우리는 대부분 감정 단어가 두 가지예요. 좋다, 나쁘다. 그래서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거를 감정의 해상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게 사실 마음 챙김이거든요. 비판단적인 알아차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 명상을 할 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스페시픽한,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몸의 그 생리적인, 신체적인 반응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뭐 승모근이 경직되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호흡이 빨라지고 그리고 뭐 관자놀이 부근이 뻐근해진다던가 뭐 이런 생리적인 반응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걸 알아차리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눈 감고 느끼면서 이걸 옳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그냥 음미하는 거죠. 이렇게 비판단적인 감각의 알아차림, 그리고 이거를 인지하고 음미하는 거, 이거에 대한 완전한 수용을 내 몸을 통해 연습을 먼저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내 감정으로 추후에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몸을 통해 연습하다 보면은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 마음 챙김에서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제가 굉장히 이거 좋아하는 말인데 모든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라고 하거든요. 슬픔이나 두려움, 뭐 혹은 공포, 뭐 이런 흔히 말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거나 나쁘다고 치부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을에 왔다 가는 손님이구나. 손님처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 챙김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신체에서 이 알아차림이 시작돼서 감정으로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용과 알아차림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뭐 어떻든 간에 내 외적인 모습이 어떻고 뭐 스펙이 어떻든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체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게 되고 이거야말로 내 내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외부의 나의 스펙을 높이고 뭐 성형을 하고 외적인 거를 뭐 수정해서 올라가는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정말 오래가고 근원적으로 나를 지탱해주는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게 사실 효과는 되게 광범위한데 방법 자체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냥 눈 감고 호흡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느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잘 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움직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요가 명상 강사가 된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삼성도 퇴사하고 그 외국계 기업 갈까 마케팅 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엔 제가 요가 강사, 명상 강사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마음 챙김은요, 저는 움직임과 함께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선불교에서 지금은 전 세계의 인텔리전트들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그리고 하버드나 옥스포드 같은 그런 유수의 대학이나 기관들에서도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챙김 다음으로 그 다음 연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태극권이에요. 태극권. 타이치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느린 움직임을 하는 그 태극권. 타이치. 이 움직임과 알아차림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사가 처음 될 때 10년 전쯤에
나는 이 요가라는 거에 심리적인 요소를 더해서, 심리학적인 요소를 더해서 명상과 마음 챙김과 함께 전달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여태까지 이제 10년 동안 그걸 해온 거죠. 사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지라고 하면은 이제 1분도 안 돼서 오늘 뭐 해야 되고 아니면 뭐가 막 떠올라요, 생각들이. 지친 뇌를 쉬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 분명히 명상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명상 초보시라면. 고수도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명상 책이든 앱이든 혼자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뇌가 정말 그 외부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의식을 내면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나의 신체로. 어떤 손이 뻗어지는 느낌, 발바닥이 지면을 그 지탱하는 감각, 또 경직되어 있던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그 경험들. 그 생생한 감각들을, 신체적 반응을 느끼는 것이 이미 그 뇌의 비판 모드를 끄고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치 같은 이 느린 움직임의 명상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 뇌의 인지 구조를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기업을 퇴사하고 제 30대를 모두 이거에 정말 몰입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이거예요. 단 하나예요. 정말 그 제가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던 그 큰 구멍, 그리고 어둡고 축축했던 정말 그 외롭고 아팠던 그 공간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열쇠가 다른 분들에게도 사실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다. 그 열쇠가 사실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의 손에 있어요.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이미 그분들의 손에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들으시고 효과적일 겁니다. 그 수업은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9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님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직접 실험을 해가면서 이렇게도 해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저렇게도 해보면서 쌓아온 경험의 기록들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내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 연습. 그걸 하는 훈련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저 자세한 수강 후기나 온라인 클래스에 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가시면 있을 거고요. 완전한 스펙을 쌓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냥 지금 내가 머무는 그 공간, 지금 여기, 그곳에서 온전히 그 가볍고 개운해지는 움직이는 휴식의 경험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를 지켜주는 그 단단한 기반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갖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나에게 가장 따뜻한 공감을 선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이는 휴식의 포도코치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